안녕하세요. 식채널 구독자 여러분. 저는 자율신경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한의사 박수현 원장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출연을 하고 다시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귀 마사지 원리를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의 심장박동이나 호흡이나 소화나 이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잘 알아서 조절해 주는 신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름에 자율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 이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는 상황에 활성화하는 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수면, 휴식, 이완을 취할 때 활성화되는 신경이에요. 현대인들 대부분이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만성 스트레스를 아마 많이 받으시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부교감신경 중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바로 미주신경입니다. 미주신경이 사실 전신에 다 분포하고 있는데, 그중 우리 몸의 신체 표면에 드러나 있는 곳이 바로 귀예요. 그래서 귀를 마사지 해주는 게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를 낮춰주기 때문에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귀 부위 마사지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면, 제가 직접 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3단계로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귀 옆에서 봤을 때 오목하게 파인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심바콩카라고 합니다. 이 부위가 귀 중에서도 미주신경이 제일 많이 분포하고 있는 부위예요. 그래서 손가락 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심바콩카 부위를 문질러 주셔도 좋고요. 만약에 내가 손가락이 좀 크거나 조금 더 미세한 자극을 원하시는 분들은 면봉 같은 걸 이용해서 이 심바콩카 부위를 문질러 주셔도 좋습니다. 한 번 할 때 약 30초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5번 정도 이렇게 문지르는 걸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주라는 부분을 눌러줄 건데, 이렇게 귀 앞쪽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위를 살짝 깊게 눌렀다가 뗐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엄청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연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 뗐다 누르고 떼고, 이 동작을 10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2단계예요.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귀를 만지면 유달리 통증을 더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막 어깨 근육이 뭉치거나 아니면 두통이 있는 것처럼 귀 부위도 단단하게 뭉치는 부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걸리는 부위가 이 귓바퀴 쪽이에요. 그래서 귓바퀴를 상, 중, 하 세 부위로 나눠서 위쪽으로 한번 쭉 5초간 당기고, 자, 중간을 쭉 5초 당기고, 아래쪽을 쭉 5초 당기고, 이렇게 상, 중, 하 부위를 나눠서 각각 3번씩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3번 정도씩 해주시면 좋은데, 이 귀 마사지가 사실 뭐 돈도 하나도 안 들고 언제 어디서든 집이든 직장이든 밖에 나가 있을 때도 수시로 해주면 굉장히 좋거든요. 저도 실제로 이 귀 마사지를 하고 나서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효과를 정말 많이 보고 있어서, 구독자분들도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의 호흡 특징이 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교감신경이 과긴장되면서 복부가 아니라 가슴을 이용한 흉식호흡을 많이 하게 됩니다. 소위 어깨를 이렇게 막 움츠린 상태로 호흡을 굉장히 가쁘게 하고 있는, 뭔가 급하게 어디 가야 되거나 운동을 하고 난 직후에 하는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귀 마사지를 할 때는 이와 반대되는 호흡을 하시는 게 좋은데, 기본적으로 횡격막, 복부를 이용한 복식호흡을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복식호흡이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귀 마사지를 하면서 사륙호흡을 하면 좋은데, 4초간 들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6초간 날숨을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엄청 쉽죠? 이것도 귀 마사지를 하면서 그냥 내가 의식을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천천히 들이마시고 6초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내쉬는 호흡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사륙 호흡이 익숙해지신 분들은 그 다음부터 횡격막을 이용한 복식 호흡을 해주셔도 좋아요. 혀를 이용해서 진단을 하는 걸 한의학에서 설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 진료를 할 때 맥을 보기도 하고 환자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문진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검사도 같이 진행을 하는데, 이때 꼭 여쭤보는 게 환자분 혀를 한번 하고 내밀어 보세요 라고 여쭤봐요. 이때 혀를 보는 이유가 있는데, 혀라는 기관은 기본적으로 혈관, 림프 이런 기관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혀를 통해서 전신 건강 상태, 전신의 만성 염증 상태
상태까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혀 상태를 보고 우리 몸의 만성염증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3가지 정도 있는데, 지금 시청자분들도 거울을 보고 혀를 한번 내밀어 보시고요. 정상적인 혀의 색깔은 약간 붉으면서도 분홍색을 띠면서 하얀색 태가 아예 없거나 약간 얇게 끼면 그건 정상적인 혀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 몸 안에 만성염증이 껴있다는 혀의 신호를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과도한 백태입니다. 혀를 딱 내밀었을 때 혀가 붉은색을 띠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하얀색, 뭔가 알 수 없는 정체 물질의 성분으로 덮여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나쁜 세균들이 겉에 드러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내 유해균이 나쁘기 때문에 좋은 유산균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알고 계시죠? 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입을 통해서 외부 음식이나 여러 가지 이물질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좋지 않은 나쁜 음식을 먹거나 정제탄수화물이나 액상과당 같은 세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계속 먹고 또 물 섭취도 잘 안 해서 구강이 건조해지게 되면 이게 바로 세균이 아주 증식하기 좋아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몸 안에 만성염증이 많아지면서 이게 겉으로 혀에는 백태로 끼게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혀에 칫솔질을 하거나 한다고 잘 없어지지 않아요. 칫솔질을 하면서 잠깐 없어진 것 같아도 내 몸 안에 만성염증 상태가 계속 그대로 남아있으면 다시 계속해서 백태가 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혀를 내밀었을 때 하얀색 때가 많이 끼신 분들은 내 구강 안에 나쁜 세균들이 정말 많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두 번째는 구취입니다. 사실 입냄새인데요. 입냄새가 그냥 이번에 한번 칫솔질을 안 해서 잠깐 음식 냄새를 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칫솔질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입냄새가 안 없어지고 되게 심하게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사실 좀 가까이 있을 때도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약간 냄새가 느껴질 정도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만성적으로 입냄새가 있으신 분들이 잘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세균이 계속해서 증식하게 되면 황화합물이라는 성분을 만들어내면서 이것이 바로 구취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칫솔질을 할 때 보면 혀의 뿌리까지 닦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약간 구역감이 나기도 하고 이 목구멍 안까지 칫솔질을 하는 게 생각보다 좀 비위도 상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구취가 가장 많이 생성되는 곳이 바로 혀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칫솔질 하는 것만으로는 구취를 없애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백태가 끼기 시작하다가 이런 백태가 사라지지 않고 구강 내에서 세균이 계속해서 증식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입냄새가 좀 심한데 이게 잘 안 없어지시는 분들은 내가 그냥 이를 안 닦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역시 만성염증이 백태보다 더 오래된 상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 3번째는 설반치은입니다. 이건 조금 낯서실 수 있어서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소위 혀를 내밀었는데 가장자리에 이빨 자국이 나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선천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대부분은 성인이 돼서 일을 시작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혹은 잠을 못 잤을 때 이런 설반치은이 많이 생깁니다. 설반치은이 생기는 원리는 우리 몸에 생기는 부종 때문이에요. 소위 퇴근하고 나서 다리가 팅팅 붓는다, 손발이 잘 붓는다, 얼굴이 붓는다,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 안에 만성염증이 쌓이고 수분대사가 잘 되지 않으면 혀도 마찬가지로 붓게 돼요. 왜냐하면 이 안에 혈관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낮에 생활을 하면서 말도 하고 음식도 먹고 이럴 때는 괜찮은데, 잠을 자고 있을 때 혀가 부풀면서 이렇게 혀는 부푸는데 이빨은 그대로 있다 보니까 이 혀가 소위 부으면서 이빨에 의해서 눌리는 자국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자고 일어났을 때 설반치은이 심한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설반치은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수분대사가 잘 안 되고 있구나, 몸에 부종이 많구나, 운동을 좀 적게 하고 있구나, 이런 상태라고 인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5가지 방법 정도가 있는데, 구강 내 환경을 개선시키는 방법도 있고 전신의 만성염증 상태를 개선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우선 당장 입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구강 내 환경을 개선해야겠죠. 첫 번째는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현대인들이 만성 탈수 상태에 시달리고 있어요. 나는 물을 많이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보통 그런 분들이 대부분 커피나 음료수나 심지어 음주를 하시면서 이게 똑같이 물이니까 내가 어차피 다 똑같은 액체면 이게 수분이 아닌가라고 착각하시는데, 예를 들면 커피를 먹는 거랑 물을 먹는 건 완전히 반대되는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강이 건조하게 되면 이 건조한 환경 자체가 우리 몸 안에 있는 나쁜 세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물을 한 300에서 500ml 정도 섭취하시는 게 좋고, 이렇게 300에서 500ml를 하루에 4번에서 5번 정도 나눠서 하루에 2리터 정도는 꼭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특히 입냄새가 심하신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소금물로 가글을 좀 하시면 좋아요. 소금을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고 딱 소금을 손가락으로 한 꼬집 정도만 넣으면 이 자체로 소독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이지만 구강 내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방 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재 중에서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건 바로 맹문동인데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구강 내가 굉장히 건조하신 분들은 사실 탈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물을 하루 이틀 먹는다고 금방금방 수분이 보충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런데 한의학에서 맹문동은 건조한 증상을 많이 치료해 왔거든요. 구강 내 건조뿐만 아니라 피부가 건조하거나 몸이 전체적으로 마르고 진액이 부족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맹문동을 많이 처방했는데, 이런 맹문동을 굳이 약용이 아니라 평상시에 차로 달여 드시는 것도 구강 내 환경을 개선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뻔하지만 너무 중요한 건데 음주와 흡연을 피하셔야 돼요. 혀의 상태랑 음주 흡연이 무슨 상관이지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담배를 피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구취가 나는 건 당연한 현상이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음주와 흡연은 그 자체로 몸 안에서 염증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보통 음주나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수년간 꾸준히 하시잖아요. 이것들이 높은 염증 상태가 아니라 좀 중강도 상태의 염증을 1년, 2년, 10년 이렇게 달고 살게 되면 이 자체로 혀에 백태를 만들거나 구취를 만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혀에 지금 말씀드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음주 흡연도 꼭 줄이거나 끊으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특히 설반치은이 있으신 분들에게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수분 대사가 안 되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잠을 잘 때 우리 몸이 전반적으로 다 리셋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 낮 동안에 굉장히 피곤한 시간을 보내고 막 머리도 복잡하고 몸도 막 무겁고,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되게 몸도 개운하고 머리도 맑아지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게 소위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수면 동안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혀가 붓게 되고, 그러면서 설반치은도 생기고 백태나 구취도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강 건강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관리 중에 가장 1순위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잠을 잘 자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율신경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로 제가 차로 드실 수 있는 거 되게 많이 추천드리는데, 오늘은 4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많이 추천드리는 건 계피입니다. 계피에는 신나말데하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먹었을 때 약간 향신료 같은 굉장히 강한 좀 매운 맛이 느껴지죠. 그래서 실제로 드시는 분들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식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계피의 신나말데하이드는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말초혈관, 그러니까 손이나 팔 다리로 가는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드셔도 좋고요. 손발이 차거나 좀 두통이 심하거나 몸이 찬 냉체질이신 분들도 이런 계피를 드시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생강입니다. 생강의 주성분은 진저롤 혹은 생강을 가열했을 때는 쇼가올 성분이 나오는데, 이건 역시 계피와 마찬가지로 몸이 찬 분들이 드시면 굉장히 좋은 약재거든요. 계피와 생강의 차이점은 계피는 주로 말초 혈류를 확장시켜주는 작용이 있고요. 생강은 우리 몸의 중심부, 특히 위장 혈류량을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위장 기능이 좀 떨어져서 소화를 잘 못 시키시는 분들이 생강차 같은 걸 좀 꾸준히 드시면 소화 능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속이 냉하신 분들한테도 좀 몸 안에서부터 따뜻해지는 느낌이 많이 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강을 드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으로 만약에 나는 이런 계피나 생강 같은 게 조금 부담스럽다, 향이 너무 세다, 맵다 하시는 분들께는 대추를 추천드립니다. 한의학에서 신경 안정이나 혹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약재가 바로 산조인인데요. 산조인은 사실 국내에서 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약재 자체가 굉장히 고가여서 사실 시중에서 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때 산조인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약재가 바로 대추예요. 대추에는 그 자체로 포도당 성분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보충해서 마치 먹는 수액의 효과도 있고요. 또 뇌에 작용해서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소량씩 꾸준히 섭취를 하시면 수면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치자입니다.
치자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요. 치자를 보면 색깔이 약간 노라면서도 붉은 색상을 띠고 있어요. 치자는 한의학에서 번열을 치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몸에 굉장히 열이 많거나 특히 화가 많고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고 마치 갱년기 증후군 증상과 비슷한 현상을 겪는 분들께 치자를 처방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계피나 생광을 드셔야 되는 몸이 찬 체질인 사람들과는 반대로 내가 평상시에 열이 정말 많다, 특히 요즘 여름인데 요즘 땀도 너무 많이 나고 더위도 너무 많이 타고 밤에 더워서 잠도 못 잔다, 이러신 분들은 치자를 끓여서 드시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부터 계피, 생강, 대추, 치자 이 4가지는 추천을 굉장히 많이 해드려서 시청자분들이 뭐 다른 채널이나 아니면 제 채널에서도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냐고 굉장히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걸 약재를 직접 구매하셔서 달여서 드시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좀 번거롭다 보니까 제가 이걸 티백으로 원래 혼자서 만들어서 먹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뭐냐고 많이 여쭤보셔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내가 평상시에 몸이 많이 차다, 그리고 소화도 좀 잘 안 된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피차를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그 다음으로 나는 열이 많다, 더위를 많이 탄다, 혹은 지금 실제로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다, 스트레스가 많다, 이러신 분들은 이 치자와 맹문동이 같이 합쳐진 치자 맹문동차를 평상시에 드시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티백으로 되어 있는 거여서 한 물 300ml에 티백 한두 개 정도 넣고 매일 꾸준히 드시면 좋거든요. 저도 실제로 많이 복용하고 있는 거여서 혹시 시청자분들도 내가 이런 증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뭘 먹어야 되는지보다 뭘 안 먹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말 나쁜 음식이 있는데 제가 딱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저는 정제탄수화물을 고를 것 같습니다. 정제탄수화물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밥, 빵, 면, 밀가루, 과자, 뭐 이런 초가공식품이 다 해당됩니다. 정제탄수화물은 정확히 말하면 단순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흰쌀밥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이런 정제탄수화물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빠르게 소화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콜릿 같은 걸 먹었을 때 순간적으로 힘이 굉장히 많이 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정제탄수화물을 반복적으로 먹게 되면 순간적으로 우리 몸 안에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게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에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그 자체로 우리 몸은 이걸 스트레스라고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동시에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치 스트레스나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되는 거죠. 내가 평상시에 건강한 사람이라면 잠깐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고 교감신경이 올라가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율신경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내가 안 그래도 스트레스가 많고 교감신경이 올라가 있고 몸이 굉장히 많이 예민해져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정제탄수화물을 반복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교감신경을 계속해서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이 더 두근거릴 수 있고 두통이나 어지럼증도 심해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자율신경이랑 음식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제가 식단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중요해서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정말 극단적으로는 제가 환자분 진료를 하면서 뭐 정말 통증이 전신적으로 많이 심하신 분이셔서 제가 거의 뭐 어디 신체에 손을 못 댈 정도였는데 이분이 정제탄수화물만 한 3개월 정도 끊었을 때 통증이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없어진 분도 계셨습니다. 그만큼 자율신경이랑 정제당이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어서 만약 내가 이런 평상시에 자율신경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정제탄수화물을 꼭 끊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한방차나 영양제를 챙겨 드시면 효과를 2배, 3배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